그러면 네? 한자 외웠어? 5023? 아니요? 오케이. 자, 작은 소윤이 책 다 읽었지? 책 다 읽었지, 소윤이? 네. 그러면 한 번 다 읽은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한자 외웠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오케이. 하진이 책 다 읽었어? 네. 너 몇 페이지짜리 하진이? 저요? 음, 212요. 어, 다 읽었고. 하진이 한 번 다 읽은 거지, 지금? 네. 그, 하진이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그러면 한자 다 외웠어? 네. 한자 다 외웠고. 자, 건하, 네? 두 번 다 읽었다 그랬나? 네. 그럼 건하 800점으로 시작하네, 800점. 그 다음에, 그, 건하는 문장 쓰기 했어? 네. 몇 문장? 몇 문장? 문좀 잠깐만요. 그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소윤이, 큰 소윤. 네. 어, 소윤이는 책 다 읽었어? 수리바퀴 아래서?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5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음, 그 다음에,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외웠어? 외웠는데 아직 못 보냈어요. 오케이. 건하 몇 문장이야? 저요, 28문장이요. 음, 그리고, 건하 그, 한자 다 외웠어? 네. 한자 외운 거 보내고. 자, 윤준, 책 다 읽었어? 네. 너는 몇 페이지짜리야? 저 400페이지. 책 한 번 읽은 거지? 저 두 번이요. 음, 있어요? 이거? 제가 두 번 읽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뭐야. 문장 쓰기 했어? 윤준? 네. 몇 문장? 저 8문단이요. 8문장? 한자 다 외웠어? 네. 자, 그러면, 숫자 외운 건 보내주시고, 5023 뭐 지난번 했죠? 예, 5023.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네. 음, 자, 1번. 보석이 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향가는 무엇입니까? 서동요? 서동요. 소윤이 한국 유사를 지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1연. 일년. 사진이 고려 소교 가운데 사랑하는 인과 이별을 노래한 대표 작품은 무엇입니까? 사실이? 가시리. 거나 청산별곡에 속하는 장르의 이름. 청산별곡은 어디에 속합니까? 고려가요? 네, 고려가요. 특히 고려 소교라고 합니다. 소윤이
관동별곡을 지은 조선 중기의 문인은 누굽니까? 음, 누구죠? 제 차례인가요? 큰 소윤. 어, 정철? 정철. 윤준.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그 뜻을 기록한 책을 뭐라 그러죠? 윤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석이 그걸 뭐라 그래요? 국민적인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자, 작은 소윤이 조선 네? 중기 가사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네. 양반 부인의 삶과 규범을 노래한 것을 뭐라 그러죠? 용부가, 영부가 아니고요. 용. 용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양반이 아니라 그거는 서민의 노래예요. 서민은 양반의 노래. 하진이 으, 하진이 뭐 하기에 음, 어 뭐야 하진아 모르겠어요. 거나 뭐라 그래 그걸 7번이요? 예 7번 기원가? 규원가입니다. 규원가 주방구자의 규원가입니다. 자 가민이라고 8번 손소윤이 춘향전에서 춘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이름은 공룡? 이몽룡. 소윤이 소리가 이렇게 작아. 윤준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유는 그 아버지 눈 뜨게 하려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그다음에 조선 보석이 조선 네. 후 실학자 정약용이 지은 풍자 소설의 제목은 음, 양반절? 아닙니다. 양반전 말고 소윤이 이게 뭘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민심서 맞나요? 아닙니다. 하진이 뭘까? 몇 번 문제요? 10번. 모르겠어요. 건아 뭘까? 이담숙찬? 아닙니다. 큰소윤이 뭘까? 응? 소윤아 뭐야? 어? 대답을 해. 뭐야? 모르겠어요. 빨리 대답해. 윤준 뭘까? 이제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허생전입니다. 허생전. 허생전. 허생전 네, 지키는데 허생전입니다. 자, 11번. 다시 보석이. 구운몽의 작가는 누구입니까? 김만중, 김만중. 소윤이, 작은 소윤이. 홍길동전을 지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허균, 허균. 사진이. 장화홍련전 같은 작품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요? 음, 사진이. 몇 번이에요? 13번 집중해라. 화면 켜고. 13번. 고전소설? 고전소설. 야, 빨리 다 화면 켜. 전화 14번. 토끼전에서 토끼가 용왕에게 속지 않기 위해 꾀를 부린다는 줄거리는 어떤 사상을 반영합니까? 그 지배계층에 대한 응. 피지배 계층의 저항 의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들의 지혜. 예, 지혜입니다. 지혜와 재치. 아주 깊게 연구했네. 그 다음에 소윤이, 큰 소윤이. 가전체 문학에서 가전체 문학이란 거짓 가짜 이야기 전자입니다. 그래서 가전체 문학에서 인격화된 사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15번. 풍자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회 풍자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 윤준, 향가의 형식 중에 가장 긴 19체 향가의 대표작은? 몰라요. 너 왜 하면 안 켜, 윤준? 자, 보석이 네. 16번. 아침부터 정신을 떨어뜨려가지고, 어?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잠깐 주워야 돼요. 아, 저기 있다. 16번 뭐야? 10번이요? 16번. 16번이요? 음, 참기파란가? 네, 찬기 파랑가입니다. 그다음에 17번 소윤이, 작은 소윤이. 이규보가 지은 영웅서사시로 고구려 시조 주몽의 건국을 노래한 작품은? 공명왕편 맞습니다. 하진이 고려 말 정몽주가 지은 절개입니다. 절개. 절의의 시조 한 편은 뭘까요? 단심가? 안심가. 거나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지은 작가는 누구입니까? 홍철. 정철. 소윤이 가사 문학이 시조와 다른 점 한 가지를 말하시오. 이 자유롭고 길이가 길다. 예, 분량이 길고 서사성이 크다. 자, 윤준에게 한 문제, 공평하게 한 문제를 더 줄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고전 문학, 고전 문학 중에 고전 문학 중에 가장 짧은 시가 있어요. 네 줄짜리 시. 고대 가요야. 고대 가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너만 남았어. 몰라요. 어려울 수도 있어. 서동요라 그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헤르만 헤세 작가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우리 요거 같이 쭉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TV 구독자 여러분,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민음사가 알려드린 작가 에디션. 오늘의 주인공은 드디어 헤르만 헤세인데요. 여러분은 헤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표작 데미안일 겁니다. 어른의 문턱에선 많은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책임을 가르쳤던 이 책은 자타공인 헤세의 대표작이죠. 하지만 헤세에게는 데미안만큼이나 주옥 같은 책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헤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그 과정을 책으로 담아낸 작가인데요. 사실 데미안은 그 내면 탐구의 과정 중간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미안 이전에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통해서, 이후에는 시타르타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방황하다 마침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 에세. 사실 시타르타는 제게도 의미가 큰 작품인데요. 데미안이 제게 삶을 가르쳐준 책이라면 시타르타는 제 삶을 사랑하게 해준 책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그의 대표작 3편을 통해 헤세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이다 보니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해 헤세도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는데요. 하지만 예술가를 꿈꿨던 헤세는 이 신학교의 빡빡한 규칙을 견디지 못해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단 이탈을 하기도 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마침내
시인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헤세는 아버지의 기대에 큰 부담감을 느꼈고 급기야 우울증에 걸려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헤르만 헤세. 그의 청소년기와 너무 닮아 있어서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 한스는 헤세처럼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신학교의 전통과 권위에 억눌려 점점 행복을 잃어가는데요. 물론 마음이 통하는 친구 몽상과 하일러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스와 하일러는 시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풀 위에 누워 공상을 하는 등 영혼의 단짝이었죠. 게다가 둘은 학교 지하실에서 첫 키스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는 엄격한 신학교 생활에서는 차마 꿈꾸지 못했던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한 한스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스의 숨통을 트여줬던 친구 하일러가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되면서 거대한 수레바퀴, 즉 외부 세계의 권위에 대한 한스의 반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려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죠. 어떤가요? 헬스의 실제 삶과 매우 닮아있죠. 물론 이 소설은 헬스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지만 실제 헬스의 인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방황을 겪어내며 쓴 작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작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쭉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은 1차 세계대전을 만나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이를 비판하면서 반전 사상을 담은 경고문을 언론에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어로 글을 쓰는 헤세가 반전 행보를 보이자 독일의 극우파는 그를 매국노라고 매도하는데요. 급기야는 책의 출판까지도 제한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평생 갈등했던 아버지의 죽음과 아내와 아들의 투병 등 개인적인 삶에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신경쇠약이 재발한 헬세는 심리학자 칼 융의 제자였던 랑 박사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헬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죠. 이 시기에 썼던 소설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데미안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납니다. 마치 헬세가 랑 박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데미안의 독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미안이 과연 실존 인물이냐 하는 건데요. 싱클레어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멋지게 나타나 구해주고 방황할 땐 아낌없이 조언을 해줬던 데미안.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날 거야.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할 거야. 하지만 이제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잠시 후 싱클레어가 정신을 차려보니 데미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때문에 데미안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싱클레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인물이라는 의견이 팽팽하죠. 데미안이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소설 내내 싱클레어의 인도자였던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손을 놓으면서 이제 싱클레어가 스스로의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데미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싱클레어는 어떻게 이 세상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헤세는 3년 뒤에 출간한 소설 시타르타로 답합니다. 데미안이 그냥 커피면 시타르타는 티오피다.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이 서평을 보고 이 독자분은 헤세를 찐으로 읽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데미안보다 시타르타가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시타르타가 그만큼 헤세의 무르익은 깨달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인데요. 시타르타는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해서 부모님에게는 자부심이고 친구들에게는 동경이며 동네 여인들에게는 욕망의 대상인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속은 항상 어딘가 헛헛해요. 시타르타는 절대적인 진리,
초월적인 삶을 갈망하는데 아무리 위대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친 고빈다와 함께 수도승이 되겠다며 출가합니다. 처음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단식하고 금욕하는 삶 속에 진리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내 참선을 통해 잠깐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현실의 나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죠.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서 잠깐 자유를 맛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꾸며내 보지만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회사를 다니고 월급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시타르타의 일생을 바꿔놓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타마라는 승려인데요. 시타르타는 그 사람의 미소, 걸음걸이,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그가 진짜로 깨달은 자임을 알아봐요. 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만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고타마에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선언한 뒤 친구 고빈다를 맡겨두고 홀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대목에서 헬세는 스스로의 체험 없이 이 책을 계속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으로 1년 반 동안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험을 끝낸 뒤 다시 펜을 들죠. 그럼 이제 스승 고타마를 떠난 시타르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속세입니다. 시타르타는 속세에 돌아온 첫날 아름다운 기생 카밀라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자신이 승려일 때는 인간들의 삶이 허상이고 진짜 세계는 그 너머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참선을 하며 몰입했던 사유가 속세에서 경험한 감각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유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 우리가 세계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기에 시타르타의 숨은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누구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가르침은 자유와 감각, 해탈과 번뇌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인 거죠. 시타르타는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는 법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홀로서기입니다. 데미안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인도자가 주인공 싱클레어의 자아찾기를 도왔잖아요. 시타르타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떠나요. 처음엔 아버지를 떠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따라 출가까지 했던 절친 고빈다를 떠나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여인 카밀라를 떠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떠나보내기 어려웠던 존재 아들까지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트는 타인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로지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의 끝에요. 시타르타가 스승 고타마에게 두고 온 친구 고빈다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수련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 허기를 간직한 고빈다는 한눈에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애걸복걸해요. 제발 알려줘. 너에게 도움을 준 사상이 뭐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니?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고빈다가 참 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을 자꾸 남에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확실한 목표가 없지? 하며 스스로 자책했었는데 시타르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과정까지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가 강조하는 경험의 자세는요,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헬세가 지독한 우울증을 겪은 이후에 썼고 집필하던 중에도 실제 체험을 위해 멈추어야 했던 시타르타는 이렇게 헬세 영혼의 지도에서 가장 후미지고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홀로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려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 세계의 권위와 싸웠던 초기작 수레바퀴 아래서 인도자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회귀한 데미안. 마지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하는 시타르타까지. 헬세의 다사다난한 내면 여행을 따라오신 소감 어땠나요? 이미 당신은 완전함으로 스스로를 경험하고 발견하라. 이 헬세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들도 더욱더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음사가 알려드린 헤르만 헬세 편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 준 게, 그 햇세가 자기의 인생의 방황과 그다음에 고독과 아픔과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소설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테스트로 이 작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77년 7월 1일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 칼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에스토니아 출신 발트 독일인 선교사. 아버지는 선교사였고, 어, 또 어머니는 인도에서 태어난 선교사로 활동하던 가정 출신 집안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피에티즘. 그래서 피에티즘은 뭐냐면, 피에티즘은 17세기 후반 독일에 시작된 개신교, 루터교회 내의 경건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경건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라틴어, 자, 피에타스, 경건, 신심에서 유래되는 말로 단순한 교리나 지식보다 개인의 경건한 이 누구야? 하지만 경건한 삶과 신앙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제 신학교에 갔죠.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자살 시도와 정신적 위기를 겪죠. 이후에 서점과 공방에 일하며 독학으로 문학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방황할 때 쓴 책이 바로 수르바키 아래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수르바키 아래서. 그리고 이제 문학적 전환을 이룹니다. 1차 세계대전 중 그는 독일 군국주의와 전쟁을 비판하는 평화주의를 강하게 주장했고, 때문에 보수 언론의 비난을 받지만 동시에 국제적 명성을 얻습니다. 이제 이때 데미안을 쓰게 되죠. 데미안. 그 다음에 후기 사망, 1946년 노벨 문학상 개태상, 55년 독일 도서상 평화상을 받고, 1962년 8월 9일 스위스 몬타뇨라에서 85세, 예, 꽤 오래 살았죠? 옛날 사람 치고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데미안, 1919년 우리 이거죠 스타르타, 1922년 황야의 늑대, 1927년 유리알 유희, 다스 글라스페 얼런 슈필이라고 하는 이 유리알 유희를 썼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동서양 융합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그죠? 인도 힌두교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선교 활동과 자신의 인도 여행의 경험으로 불교, 힌두교, 도교 사상의 작품에 깊이 스며 있고 융의 심리학 영향을 받습니다. 칼 융과 교류를 통해 무의식 자기 실현 상징 세계가 그 작품의 전반에 나타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전,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의 여러분 뭐 나중에 배우기 독일의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마르크와 함께 독일의 반전주의 작가예요. 레마르크도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레마르크라는 사람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걸 다 레마르크가 쓴 거예요. 개선문 이런 거. 국제주의 주장하며 전쟁은 계속된다. 그래서 it the war goes on. 그래서 뭐야? 전쟁은 계속되니까 자꾸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전쟁의 모순을 계속합니다. 문학적 의의는 자기 탐구 문학을 합니다. 그럼 모든 작품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돼. 문화적 다리. 서구 독자들의 동양 사상을 소개하며 동서양, 그죠? 동서양 정신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세대와 세대를 초월한 영향, 1960년, 70년 미국 히피 세대들에게, 히피 저항하는 세대들에게 정신적 지침으로 일으켰고, 지금도 청년들에게 영혼의 성장 소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내적 세계 탐구자, 동양 사상의 중개자, 평화주의적 인도자로 평가받는데, 이제 대개 성장 소설이어야 되잖아, 성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들 이걸 읽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또는 반성장주의 소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답 다 달려 있으니까 올려줄 테니까 쭉 한번 이렇게 요까지 20번까지 한번 요 헤세에 대한 작품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넷째 주에 독서 퀴즈 할 때 낼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숙제를 한번 봅시다. 요 숙제도 올려드릴게요. 숙제.
자, 숙제는 수레바퀴 아래서 마저 읽고요. 제독 300, 삼독 200. 자, 한자 쓰기 활용점정이요. 활용점정. 한번 써볼까요? 활용점정. 자, 이게 이제, 자, 여기 이제 글자, 잠깐만. 무슨 하자인지 알았죠? 자, 그림 하자예요. 그리다. 용을 그리다. 점을 찍다. 눈동자에 점을 찍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거. 그죠? 용을 그리고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전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마디 한 수.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활용 점정이에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로 하자. 그다음에 뭐야 이게? 용이 먼저 와야 되는데 성제 두 개 있다. 이거 잘못됐다. 이 용자 용 찍을 점자예요. 이것도 점자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화자가 이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자, 이거 잘못됐네. 자, 여기요. 지워야되겠다. 활용 점정. 이게 이제 다시 자, 이게 그림 화자죠. 아이고. 예. 용, 용용자. 점자도 또 틀리네. 이게 왜 이래? 활용 점자인데 여기 점자예요. 오, 다 맞네. 자, 활용 점점. 활용 써 있다. 자, 활용. 활용. 그리고요. 활용 점정이야. 점정. 예, 점정입니다. 활용 점정. 커져라. 오케이. 활용 점정. 여러분들이 한번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활용 점정. 그죠? 예, 그래서 전체 완성하는 거 예, 보시면 되고 자, 점수는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네.